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전의 세계, 베트남 전쟁 항공전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참전했던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베트남 전쟁은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트남전에서 패배했거든요. 사람들은 패전한 것은 자꾸 쉽게 잊어버리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억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아주 불후의 교훈을 남긴 전쟁이기도 하죠. 오늘 그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베트남전 개관, 미국의 전략, 주요 항공작전, 임무 형태별 항공작전, 베트남전 실패 요인, 교훈,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베트남은 북위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길게 남북으로 이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7도선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사우스 베트남, 북쪽에는 노스 베트남이 있는 것이죠. 사우스 베트남은 1955년도에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미국이 서포트하는 사우스 베트남이 건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5년부터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74년까지 약 20년간 존속하며 베트남의 어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위해서 싸웠던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은 그 역사가 상당히 긴 그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 대전에서 해방되면서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더 베트남에 매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철군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55년 무렵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국제 관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립하면서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아주 치열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절에 국제 정치 무대에서 선포됐던 주요한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 이념적인 그러한 이론 대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자유진영은 베트남의 건국을 위해서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955년 10월 남베트남 공화국이 건국이 됐고 1964년 NLF와 연계해서 미군과 시설 공격을 가속화했습니다. 64년에 tonkin 만 사건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전쟁 개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73년 1월 28일에 파리 평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는 75년 4월 30일 망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3년부터 75년까지 약 2년 2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결국 사우스 베트남은 패망하게 됐습니다. 미군은 완전히 철수를 했고 베트남이 남베트남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2기 미국의 개입기에 관해서 항공전역 에어 캠페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정치적인 목표는 월남 정부의 비공산화 고수, 북쪽에는 러시아와 소련과 중공이 지원하는 월맹이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남부는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군사 전략으로는 월맹 정부의 침략 의지를 격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대응 전략 체계를
수립을 했는데 그게 단계적인 압력 증가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최적 노력으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며 국지전 제한 전쟁을 통한 정치 논리를 수용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 전략 목표는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월맹군의 남베트남에 대한 게릴라 부대 침투 및 보급품 수송 감소, 적에게 막대한 비용 소모를 강요하는 것이다. 월맹 지도자들이 남쪽에 대해 공격을 계속하는 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 그것이 주요한 목표지요. 또 남베트남 국민들의 사기 진작, 롤링 썬더와 라인베커 작전의 주 항공 작전이 되겠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은 1965년부터 68년까지 남베트남 베트콩 활동 강화에 대한 보복 작전을 전개했던 작전입니다. 초기에는 북의 20도선 이남으로 작전 지역을 한정을 했고 94개의 전략 표적 공격은 불허를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요건 해라, 요건 하지 말아라, 요건 해라, 요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가장 전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20도선 이북을 공격하게 되면 중공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또 거기에 소비에트가 지원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중공과 소련은 월맹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비공개적으로 했지요. 그렇지만 20도선 이북을 공습하게 되면 공공연하게 전쟁을 지원하고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거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평화회담 제의로 작전이 중단됐었는데 그것은 평화회담에 대해 월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을 했고 월맹의 배타적 평화회담 자세에 대한 응징 작전을 또 미국은 수행하게 됐습니다. 북의 20도선 이북 지역 일부 표적 공격을 후반부에 허용을 했는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항공작전을 통제 강화하고 중월 국경지역과 하노이와 하이퐁을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신구정 연휴 그때에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그 회담 성사시키기 위해서 폭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월맹이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그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월맹군 대공 방어망을 급증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군기들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전에서 떨어진 게 8,30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항공기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대부분 월맹의 항공기에 의한 피격이 아니고 방공포에 의한 피격입니다. 방공포는 소련에서 지원한 것들이죠. SA-5가 위력을 떨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SA 시리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와일드 위즐 대공 제압 장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 65년 3월에서 5월까지 기간에 월맹의 군사시설과 수송시설들에 대한 폭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미그 15, 17기 30대가 주둔하고 있는 하노이 북쪽 푸엔 기지를 공격을 하고 그 수단으로는 A1 19대 그리고 F105 20대, B27 20대를 투입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 결과 대공화기에 의해서 4대가 손실됐습니다. 미군의 공격 전술의 즉각적 재검토 필요가 부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최첨단기들이 들어가서 4대나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공격 전술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의 사기가 북의 20도선 이남으로만 제한하니까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압록강을 넘어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져 있어서 조종사들의 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20도선을 공격 제한선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공산군기들이 침공을 했다가 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쫓아가다가 많은 그러한 긴 빠지는 작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작전의 성과를 상당히 제약시켰죠. 고속의 어목이 필요성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F100보다는 F4 팬텀으로 대체해서 고속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월맹은 미그, 샘, 트리플 A 등 통합된 방공망을 형성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과 월맹 간의 외국 교섭 결렬로 폭격이 재개된 것이 롤링 썬더 작전 2입니다. 196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단행이 됐습니다. 월맹은 평화 협정 체결할 듯 말 듯 하면서 야금야금 통일 전선을 추진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월남을 방문해 보면 호치민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맹의 작전이었거든요. 미국은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맺을 걸로 기대하고 계속 하는데 월맹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하다 안 되면은 공습으로 월맹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작전들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롤링 썬더 2입니다. 그래서 북의 20도선 이북에 대한 일부 표적을 공격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F4, B-27, F-105, 샘 사이트, 철도 차단, 미그기 이런 것들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미그 17 5대를 격추시키고 샘 기지 2개소, F-105 5대가 손실이 됐습니다. 사실 F-105 5대는 저 샘 기지 2개소나 미그 17 5대보다는 훨씬 피해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고 또 미국으로서는 그것이 첨단기였기 때문에 그랬죠. 제한사항으로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중국 국경부터 30마일, 하노이로부터 30마일, 하이퐁으로부터 10마일 이내는 접근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대공 전투시 적기 유관 식별호 교전, 또 손실률 10%로 가능한 접전 회피, 소련으로부터 항공기 공급으로 월맹 공군은 65년 말까지 약 7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그림이 월남전에서 주력기였던 팬텀기죠. 어마어마한 무장을 달고 출격을 해서 적을 초토화시키는 항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노이와 하이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의 20도선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노이와 하이퐁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니까 사실 거기가 수도이고 제2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표적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표적들이 다 소소하고 또 월남 베트남이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항공 폭격으로 타격시킬 표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 썬더 3 작전이 66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롤링 썬더 2는 5월부터 12월까지였고 3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인데 미국의 평화주의 무위에 따른 월맹 지역에 대한 폭격 작전, 월맹 남부 지역에 대한 폭격을 제한하고 1일 300소티 이상 출격 금지. 소티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항공 작전을 통제하는 그러한 저지선입니다. 그래서 하루 300소티, 그러면 300소티 내에서 모든 작전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공격 편대군이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는 60에서 80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300소티라는 것은 공격 편대군 한 4개 편대군 정도가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피하면 월맹군들은 기동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쟁 국면에서 볼 때 항공, 공습을 통해서 전쟁을 압도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니까 작전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에 투입됐던 항공기는 F4와 F5, 그 다음에 F100, 그 다음에 F-105 이런 거였습니다. 목표는 샘 사이트와 미극이었고 월명은 휴전 기간 중 방공망을 강화해서 샘 진지 22개소가 추가됐고 400문 이상의 대공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미그 21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이 미그 21기들입니다. 롤링 썬더 4는 66년 4월부터 68년 3월까지 그 지리하게 지속됐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Protracted War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주 지리하게 지속됐던 전쟁. 월명의 전 지역의 폭격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경 플러스 하노이 플러스 하이퐁 주변만을 제외하고 베트남 전역에 대한 공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석유, 윤활유 등의 저장시설을 공격하고 그때 투입됐던 수단들은 F4와 A8, 그 다음에 B-52, F-105, 그 다음에 A6 이런 전투 공격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B-52가 투입이 됐습니다.
석유 관련 시설, 각종 공장, 발전소, 북베트남 보급로 미국이 이런 것들을 공격하도록 이랬습니다. 제한사항은 신정과 구정 연휴 2차례 폭격 중지.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전쟁을 하는 원수지간이지만 이 명절만큼은 서로 좀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쟁의 장병들이 잠시라도 쉬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67년 하노이 주요 산업시설을 또 비행장, 철도, 수송, 표적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양국 간 긴장이 바짝 고조됐습니다. 68년도 구정공세 후 4월 1일 이후 19도선 이북 폭격 중지를 했는데 협상에 큰 기여 없이 작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맹은 미국과 교섭을 장기간 하면서 터득을 한 거죠. 얘들은 협상을 질질 끌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지속 끌면서 결국 승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호치민이 전쟁을 지도하면서 강조한 사항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지휘관들에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자기들은 공세를 취할 때 공세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군들을 골탕 먹였습니다. 밑에 보면은 B-52가 융단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D는 A6 공격기입니다. 무장들을 많이 달죠. 롤링 썬더 작전을 분석해보면 너무나 지나친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군사작전의 위축되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하루에 300소티 이하는 안 된다. 또 북의 20도 이북은 절대 공격하지 말아라. 하노이와 하이퐁은 반경 30마일, 10마일을 비행 금지해라. 이런 것들은 전부 정치적인 제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폭격지역 폭격 강도 확대와 제한을 반복했다. 공격했다가 쉬었다가 공격했다가 쉬었다가 공격했다 쉬었다. 이러니까 한꺼번에 바싹 목을 조여야 전과를 달성하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베트남 패전의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빈번한 공격 중지로 공격 효과가 저조했다. 적의지를 과소평가했고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라인베커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70년대 초는 미국에서 반전사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부는 어떻게든 월남 전쟁을 종료하고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것은 한국전쟁 3년을 치르면서 미국 지도부가 가졌던 생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이 없는 전쟁에 많은 미군들의 희생을 미국 국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맹의 전면적인 지상 공격이 감행이 됐고 그 다음에 72년, 73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전쟁 포로 석방 및 휴전협정 조인을 위한 공중공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월명의 총공세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항공작전, 그것이 라인베커입니다. 라인베커라는 것은 뭐냐면 전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리를 말아서 치우듯이 펼쳐져 있는 자리를 말아 치우는 것처럼 군사작전으로 월맹군들을 퇴각시켜서 다시 실질을 회복한다. 이런 개념이 라인베커죠. 그래서 했는데 월맹 총공세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항공작전, 미군의 즉각적인 항공력 증강 및 폭격 강화, 북의 20도선 이북 고강도 폭격작전 승인. 이젠 뭐 막바지에 이것저것 가릴 새가 없는 거죠. B-52 대량 투입, 선정된 월맹 지역 94개 표적 대부분 폭격 실시. 우리가 라인베커 전에 롤링 썬더 할 때는 94개 전략 표적들에 대해서는 공격 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바지고 이제는 뭐 미국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어떻게든 베트남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94개 전략 표적들에 대한 공격,
승인을 하고 또 B-51을 대량 투입해서 방공망, 철도, 유류 저장소, 또 비행장, 군수품 저장소 이런 것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결과 월맹군 전력 및 전쟁 수행 능력 괴멸, 월맹군의 침략 의지 상실 및 협상 요구. 그래서 라인베커 작전으로 완전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72년 12월부터 그때는 크리스마스 기간입니다.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라인베커 2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월맹의 교섭 협상 깊이, 전력 증강, 월맹이 교섭에 임하도록 전략적 항공 압박을 전개했습니다. 군사, 산업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 폭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하노이 하이풍 지역 발전소, 철도, 항구, 보급창, 비행장 이런 것들을 그냥 공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수단은 B-52, F-111, F-A7, F-105 이러한 그 임무기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폭격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 주야간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월맹이 필사적인 저항을 했지만 항공 공습에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일단 라인베커 작전들은 그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베커 작전으로 월맹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킬 정도로 약화시켰거든요. 밑에 보면은 12월 29일 라인베커 작전이 종료됐는데 월맹의 평화회담 복귀 및 진척, 평화협정 조인, 73년 1월 27일에 평화협정을 조인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은 제공작전입니다. 제공작전으로 적의 공격 수단들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작전이죠. 그래서 적의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의 항공력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것이 제공작전입니다. 임무별 항공작전에서 항공차단작전은 적의 후방기지 제2제대, 제3제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이 항공차단작전입니다. 미 공군 공격 편대군 구성인데요. 이때 보통 최소로는 45대 정도, 많게로는 한 85대 정도. 그렇게 해서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롤링 썬더와 라인베커 작전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폭기들이 7, 80대가 이 서울 상공에 떴다. 서울 뭐 꼼짝 말하죠. 완전 제압하는 그러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게 공격 편대군입니다. 근접 항공 지원, 전선의 아군들을 돕는 작전이죠. 그래서 미군기 손실 통계입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여러분 우군기가 얼마나 그 손실됐어요? 2,846대. 근데 베트남전에서는 8,612대가 파괴됐습니다. 거의 3배가 파괴된 거죠. 그렇게 많은 그 군사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은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패 요인인데요. 정치 군사 목표의 부조화,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장수는 비록 임금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부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손자는 그 전쟁 지휘관의 그 재량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월남전을 지휘하고 있는 군사 지휘관은 백악관에서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또 전쟁의 전과도 올리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제가 너무나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그 소신껏 수행되지 못한 것이 베트남 전쟁의 패배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활동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인 제한.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해서 독자적인 어떤 군사작전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 통제의 다원화. 그래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각자 싸웠습니다. 원래 전쟁은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전을 수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전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각 군이 각계약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과 올리기가 어려웠고 결국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1986년에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을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은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이 매년 합동성 증강을 위해서 노력한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결과 분석을 해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입니다. 왜 그것이 나왔냐면 베트남전에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싸우다 보니까 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서 그럼 그것에 대한 보완은 뭐냐 했더니 합동성을 강화하는 거다. 합동성 어떻게 강화해야 되냐? 법으로 제정을 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패배했던 전쟁이지만 전쟁에서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전쟁 재량권을 전적으로 위임해 줘야 된다 하는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 육해 공군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남겨준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트남 전쟁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